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3일 월요일 아침 9시 24분입니다. 금요일 날은 미국 하락 마감했죠. 생각해볼 재료가 이제 나왔어요. 코로나 재확산 및 경기 부양책 축소라고 하는데, 코로나 재확산은 일단 이런 건 좀 제껴두고, 제 생각엔 이미 물론 이거 신경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계속 확진자 수 정도는 체크하시는데 아직까지 너무 큰 신경은 쓰지 말자. 왜냐하면 백신 개발도 거의 되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2월달 3월달에 폭락을 줬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는 확진자 수가 미국에 하루에 20만 명 가까이 된다라는 사실은 기억을 해 놓으시되, 이것 때문에 막 시장이 크게 자빠질까라는 건 의심해 보자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경기 부양책 축소 우려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문우신하고 연준하고 싸웠죠. 그래서 재무부에서 연준한테 니네 대출 제대로 안 해줄 거면 돈 다시 반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양책 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지? 좀 잘 나온 기사가 없나? 시카고 연은 총재 연준 프로그램 종료 재무부 결정 실망, 그죠? 이런 뉴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 시장이 지난번 3월부터 폭락한 이후에 쭉 올라왔었는데, 언제부터 또 강하게 올라왔었냐면 MSBLP라고 해서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이 승인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미국 주식이 강하게 오른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인 스트리트 대출이 뭐냐면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이런 것들, 대부분 지금까지 연준의 대출 프로그램들은 대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 도와주는 거였는데, 중소기업들이 망해가는 게 문제였는데 중소기업들 도와준다라고 연준이 얘기하니까 주식이 좀 올랐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프로그램들이 종료가 될 가능성이, 그 프로그램들 이제 종료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유동성으로 올라온 증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굉장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악재이긴 합니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겠고, 중국 국영기업 채권 디폴트 급증이랍니다. 잘 살펴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본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급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분명히 어떤 나라 안에 각종 부채라든가 무슨 문제들이, 경제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요. 우리가 중국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어서 이 기사를 제대로 진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런 거 디폴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정부에서 막아줄 수만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하시라라는 거. 이탈리아 국채 문제, 중국 뭔가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이런 문제, 집계도 안 되는 이 중국의 이 금융 문제, 또 그리고 미국 채권이라든가 주식시장의 버블 문제,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하나 또 볼만한 게 있었는데 뉴스가, 아무튼 다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 폭증에 패닉 바잉, 그러니까 다시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씩 얼어붙기도 하는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그거 보려고 했죠. 그거 보려고 했다. 이런 자료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미국의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번 3월부터 지금까지의 주식시장 상승은 유동성이 큰 기여를 한 건데, 보시다시피 지금 유동성 풀린 거에 비하면은, 보이시나요? KTB 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했는데, 유동성 지금 시장에 풀린 돈에 비하면 주식시장은 아직도 싸다라는 겁니다. 유동성의 논리에서만 보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논리는 좀 접어놔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어떤 단기적인 충격을 받아서 폭락을 해 있는 상태라면 어떤 핑계든지 다 갖다 붙여서 상승시킬 수 있지만, 주식이 이미 아시다시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소식도 별로 그렇게 주식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성 해서 지금까지 이미 몇 달 동안 해먹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뉴스는 이제 거꾸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야,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도 주식이 그거밖에 안 오르고 그렇게 주식을 안 사줬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 풀린 거에 비하면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안 들어오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2000년대 IT 버블 땐 대단하긴 했네요. 그때에 비하면 어쩌면 지금은 좀 덜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은 이미 12년간 상승해 있는 꼭다리라는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덜 살아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정도 하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은 MSBLP 금요일 날 메인스트리트 대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위기를 맞게 되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우라든가 S&P가 좀 강하게 빠지고 나스닥은 좀 덜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3,500 종목 하락에 3,700 종목 3,500 종목 상승이죠. 거의 3,600 종목 상승에 3,700 종목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말씀드린 게 수요일에서 한 금요일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상승 사이클 같은 걸 잘 살펴보면 수요일부터 해서 변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금요일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금요일이 지났습니다. 예를 들면 나스닥 시장 이런 말씀 드렸는데,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 나스닥인데 15거래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요. 사이클이 17, 14, 17, 15, 15 이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제 금요일이 15거래일째였고 또 그리고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옵션의 이익 같은 건 이제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오늘부터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끝나고 어떤 상승 사이클까지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앞으로 좀 잘 구경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어떤 한 사이클이 끝나서 뭐 상승이 가속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 두 개 다 열어놓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S&P도 뭐 그렇죠. S&P나 뭐 나스닥이나 둘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아무튼 금요일 날까지라고 말씀드린 건 나스닥이 이제 금요일 날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어제 금요일 날 하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은 지난주 내내 고점을 확인했다라는 점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P 나스닥 지난주 내내 고점을 확인했다, 고점에 대한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거. 주봉 보시면 2주간 결과적으로 고점을 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쯤 되면 이제 한 번쯤 빠져주는 게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한데 모르죠. 지금 오버슈팅장이기 때문에 뭐 슈팅이 또 한 번 나올지 어쩔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분명히 연준과 재무부의 갈등은 큰 악재이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살펴볼 만한 필요가 있죠.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악재가 나오긴 나왔다라는 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S&P도 주봉상 2주간 어디를 넘지 못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봉이 나왔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쭉 올라오던 이런 추세선 같은 거 상단에 뭐 걸려 있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빠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일단은 뭐 상승 사이클 같은 건 일단 끝났고 지난주에는 고점을 확인했다라는 게 일단 지금까지 드릴 수 있는 어떤 사실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변동성 지수하고 뭐 달러 인덱스 정도 확인하고 한국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변동성 지수 먼저 보시면, 변동성 지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변동성 지수는 이렇게 레인지로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변동성 지수는 이렇게 죽었었는데 어제부로 해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앞으로 잘 지켜보자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던 날에 아랫꼬리 달고 살아났기 때문에 뭐 22 정도에 대한 지지력은 어느 정도이든 확보가 된 상태고, 이 기세를 이어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에 베팅하기는 아직 조금 이를 수도 있는데, 근데 변동성 지수의 UVXY인데요.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일단 어느 정도 어떤 매집에 대한 뭐 기준 가격 정도는 생긴 셈이에요. 예를 들면은 12.3이라든가 뭐 12.5 정도를 지키고 있는데, 이걸 4거래일 5거래일째 지키고 있는데, 여기를 붕괴시키지 않는 한은 뭐 매집을 해보겠다라든가 들고 가보겠다라든가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지 무리한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제 같은 경우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별로 모양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뭐 손절 기준 짧게 이 정도로 잡고 뭐 한 번쯤 들이대 볼 수도 있는 자리라고 판단은 해요.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고, 아무튼 그래서 한 번쯤 해볼 수는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밤에 이제 MSBLP 종료 이런 MSBLP인가 그게, 하여튼간 연준과 재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달러가 살짝 반등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달러도 어떤 하락 사이클 같은 건 끝난 거거든요. 끝났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추세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자리인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런 여부들 한번 잘 보시자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 다 된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넘어갈게요.
한국장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주말에 영상 두 편 올렸죠. S&P 나스닥 분석하고 그 코스피 분석 이렇게 해서 두 편을 올렸는데 거기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그런 말씀 드려놨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론이 아니에요. 엘리어트 파동론이 아니고 그건 백두산 파동론인 겁니다. 파동론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너무 좀 근거가 부족하니까 파동썰, 저만의 파동 이야기 이 정도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어떤 기술적 분석에서 약간 뭐 정석적이라고 불리는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일목균형이라든가 뭐 엘리엇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파동들 뭐 어쨌든 그런 분석 방법들의 문제는, 어쨌든 모든 기술적 분석 방법들의 문제는 이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 마련이고, 정석적인 그때 당시에 나왔던 20년대 30년대 나왔던 그런 방법들을 그대로 지금에 와서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뭐 시장 분위기나 종목에 따라서 적용할 수도 있고 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 좀 고려하셔야 되겠고, 또 그리고 네, 어쨌든 뭐 그런 점들, 또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기술적인 그런 방법이라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석 방법을 그대로 다 이용하실 수만은 없습니다. 정석 방법을 가능한 이용하려고 하시되 거기서 이제 현재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계좌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맞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조금씩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개량을 해서 쓰는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결과적으로 그 정석 방법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다.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개량해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개량을 할 것이냐, 일단 그런 것을 생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뭐 파동이라든가 일목균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의 이 메인 베이스가 뭐냐, 어떤 것이 핵심이냐를 조금 이제 파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제 영상에서 백두산 파동론,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파동을 공부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어디가 저점이었고 어디가 고점이었고를 분석하느냐가 이 파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저점과 고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기준이, 사람들이 아직 좀 안 정해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사실 저도 엘리엇 파동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에서는 원래 상승 5파, 하락 3파래매요. 1, 2, 3, 4, 5, A, B, C래매요. 근데 저는 뭐 어제 보면 뭐 7파, 9파 뭐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만의 방법이니까, 정식 방법이 아니고 저만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아무튼간 그런 걸 보셔야 된다. 얘가 왜 여기서 저점을 잡았나, 왜 여기 이렇게 헷갈리는 구간에선 왜 여기 있는 고점과 저점을 건너뛰고 왜 바로 저쪽으로 넘어가서 저기를 뭐 1파라고 하는지, 이런 점들, 그런 기준들을 좀 보시면서, 쟤는 저거를 기준으로 삼고 저렇게 그림을 그렸구나, 제가 저렇게 보는 방법을 나도 이용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낚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필요하시다면, 도움이 되시다면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의 본인만의 투자 방법을 만드는데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건 재미로 보시고, 엘리엇 파동이 아니죠. 백두산 파동론이라고 하기도 뭐한 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7판이 9판이 뭐 이런 얘기까지 저는 하긴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 뭐 7번 9번까지 오른, 뭐 나스닥은 뭐 11번까지 상승했다라고 주말에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숫자가 뭐예요? 11번, 9번 여기 올랐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뭐 RSI라든가 뭐 개인들이 샀다라든가 다양한 지표들 같이 적용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뭐 비슷한 결론 낼 수 있다. 투자 판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뭐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영상들에서.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어디까지나 저는 4파입니다. 4파. 정식 방법이 아니에요. 정식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게 잘 되면은 정식 방법으로 가능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보통 잘 안 되니까,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일목균형 얼마나 어렵고, 엘리엇 파동론 정식적으로 하자면 얼마나 어려워요. 적용도 어렵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공부하시는 방법론을 하나를 좀 제시를 해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한국장 넘어오겠습니다. 한국장은 이제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갭상승 출발했고요. 뭐 그런 모습인데, 정말 재밌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장이 진짜 비이성적으로 강하긴 강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갭상승 출발해서 지금 또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오르긴 오르지만은, 야, 콜옵션도 이제 날라가네.
콜옵션이 또다시 폭등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무리는 걸리긴 걸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진짜 강하게 날아갈 거였으면 오늘 진짜 강할 거였으면은 최소한 여기 정도 전고점 부근에서 갭 상승해서 이렇게 장대 한공 뽑아내는 게 콜옵션 입장에서도 좀 힘이 좀 덜 드는 건데 보시다시피 일단 요 밑에서 출발해 갖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분명히 더 있지만은 여기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갭 상승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파워는 약할 겁니다. 그런 점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점들은 뭐 오늘 이렇게 뭐 시장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뭐 환율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콜옵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이버전스들이 뭐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오늘 상승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뭐 같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좀 잘 살펴보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하지만은 뭐 이미 뭐 일봉상 RSI 같은 것도 굉장히 과열권으로 올라와 있고 뭐 각종 뭐 주봉이나 일봉 단위에서도 이미 미친 과열이 거의 뭐 확실시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패닉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 있는 속 내용을 살펴보시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콜옵션이 어쩌고 저쩌고 풋옵션이 어쩌고 저쩌고 변동성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아래쪽으로 가는 타이밍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 상승하는 게 뭐 자연스러운 삼성전자도 보셔야겠죠. 뭐 예를 들어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뭐 오늘 여기 있는 정고점 얼마였지? 67,000원? 67,000원을 뭐 넘어서 안착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좀 잘 보시자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버벅거리고 싼고점 만들어내면 또 지수도 힘들어하는 거니까 이런 모습들 잘 보시자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하나의 지표로서 제가 콜옵션을 매매하는 옵션을 매매하는 게 아니고 옵션을 시장을 해석하는 어떤 그런 그 분석 자료로서만 사용을 하는데 삼성전자도 그런 분석 자료로서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분석 자료로서 사용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 드리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상승 일자나 이런 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오를 수는 있지만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미국장의 상승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자가 거의 찼다라는 거. 오늘 밤부터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곳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 미국은 아직 이 지난 3개월간의 박스권 안에 있거든요. 아직까지. 지난 3개월간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요 안에서 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어떤 악재가 나온 거라는 말입니다. 뭐 연준과 재무부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시장 이미 전고점 돌파해 놓은 상태에서 나오는 악재들하고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다. 미국장은 좀 치명적일 수 있는데 아직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장이 자빠진다면은 코스닥 시장이 아무리 상승 일자가 남았더라도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 상승일자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뭐 상승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번 주 슬슬 환율이 좀 다시 1100원 초반대로 내려온다면은 다시 한번 어떤 환율에 대한 환율 약세 베팅을 한번 슬슬 진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휴장일이 있다는 거 좀 감안하시고요. 언제지 날짜가? 달력 한번 보고 이번 주 증시 일정, 그러니까 이번 주 미국 휴장이 껴 있어요. 이번 주 미국 휴장이 껴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 휴장 껴 있으니까 이런 점들 생각하시고 금요일 날은 뭐 조금 빨리 문 닫습니다. 미국 시장 하긴 하는데 빨리 문 닫는다니까 이런 점들 좀 참고하시고요. 수요일 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 이 정도 이벤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주 후반에 이벤트들이 몰려 있다 생각하시고요. 환율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떤 분석을 했던 상승일자 하락일자 뭐 주말에 분석했던 그런 방법을 기초로 해서 환율에도 좀 적용을 시켜봤어요. 아시다시피 재미로 들어보시고 사파입니다. 사파 그죠? 정식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환율 상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거의 다 오긴 왔었겠죠. 그러니까 이때 코로나가 나왔고 여기가 18년 4월달 저점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18년 4월달 여기가 코로나 주식 저점 때 하나, 둘, 셋, 넷, 다여 7번에서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됐고
현재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까지 저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7번, 9번이면 굉장히 많이 진행된 거죠. 굉장히 많이 진행됐으니까 어느 정도 좀 반전의 가능성도 이제 슬슬 열어놔야 될 만한 자리고요. 계속 위쪽으로 간다고 따라붙긴 좀 뭐한 자리고, 이 자리들 한번 보세요. 제가 언제를 저점과 고점으로 잡았는지 한 번씩 살펴는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중간중간 낮아지지만 결과적으로 상승 사이클, 상승 파동을 찾는 거기 때문에 고점이 계속 높아지면 상승이라고 봐서 쭉 상승했다. 여기까지 상승하고 나서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졌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하락이 명백하니까 하락이라고 잡고, 하락이 저점 여기고, 결과적으로 하락 저점 나왔으면 고점이 어딘가까지 계속 높아지는 이제 상승 사이클 찾아야 될 텐데, 상승 파동 찾아야 될 텐데, 상승 어디까지?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나오기 전까지 상승했구나. 아, 여기가 고점이구나. 그래서 여기 고점 잡고 여기까지 하락했고, 다시 고점 여기, 고점과 저점 하락하는 요 구간, 저점 어디? 저점 여기. 쭉 저점과 고점 상승하는 요 구간, 어디까지 상승? 여기까지 상승.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7이라고 봤다. 정식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저만의 이론입니다. 어디서 저점을 잡고 어디서 고점을 잡았는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하락은 현재 뭐 제 논리대로라면 9번 정도 진행이 됐고, 뭐 글쎄요, 이게 어떤 뭐 엘리엇 파동 정석일지 모르겠는데, 뭐 이 3파가 ABC가 뭐 진행이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이제 정식적으로 잘 분석하시는 분들께 물어보세요. 저는 어디까지나 4파기 때문에 아무튼 뭐 어떻게 봐야 되나? 뭐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무튼 ABC 이렇게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도 사실 충분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락 N자 어디까지 목표치가 찼나? 자, 여기서부터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했죠. 자, 그렇게 되면 하락 목표치를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대충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제가 1115원이었던 중요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략적으로 1115원 자리까지 내려오죠. 목표치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서 언더슈팅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 나스닥하고 S&P 다우 이런 데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언더슈팅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언더슈팅 나왔던 만큼 그대로 이만큼 위쪽까지는 올라오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는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를 보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빠졌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빠지고 나서 여기까지 반등 나오고 이렇게 빠졌으니까 목표치는 일단 대략적으로 한 1198원, 뭐 1195원 정도까지는 연련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충족은 못했다, 그죠? 근데 충족 못하고 끝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충족 못하고 이대로 파동이 끝났을 수도 있다, 그죠? 아무튼 그래서 목표치 같은 경우는 다 차서 언더슈팅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다음번 여기서부터 계산한 하락 N자 같은 경우는 좀 목표치가 덜 찼을 수도 있다. 근데 덜 차고 나서, 덜 찼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모자라서 여기까지 못 갔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간 어떤 원달러 환율의 강세 목표치는 거의 다 충족이 되지 않았냐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고요. 보시다시피 어쨌든 워낙 강했기 때문에 얘가 한 번에 빡 반등은 못할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통상 빨라야 2주, 길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리니까 천천히 매집한다 생각 가지시고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 얘기도 어제 안 하고 넘어갔죠. 코스피 같은 경우 그 상승 목표치 어제 이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어제 딴 얘기만 하고 넘어갔어요. 상승 목표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좀 많이 열려 있다는 게, 자, 여기가 어떤 중요한 자리죠. 하나, 둘, 셋, 넷, 5번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현재 뭐 5파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5파 진행 중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저점이지 않냐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죠. 자, 저점 301부터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목표치가 한 선물 360인지 70인지 정도까지가 나와요. 근데 참고하셔야 될 게 꼭 그까지 오른다가 아닙니다. 꼭 그까지 오른다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목표치 못 채울 수도 있어요. 못 채울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목표치는 위쪽으로 그 정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시다시피 370, 380까지 가려면은 미국장도 받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미국이 박스권 안에 아직도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또 그리고 어제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석적인 엘리엇 파동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 나오고 나면은 상승 끝이래매요. 여기 어딘가에서 꺾이기만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거에 대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거에 대한 A, B, C 이렇게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제 제가 갑자기 지금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누가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다 누군지 아시죠? 그분의 의견을 참고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럴 수 있다. 꺾이기만 하면 이번에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다양한 이야기 좀 드렸어요. 어제 못했던 얘기, 어제 깜빡하고 안 했던 이야기 좀 드렸고, 야 오늘도 강하네요, 그죠? 오늘도 강하지만 저는 또 오늘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 원달러 환율 약세 베팅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고, 또 요거하고 코스닥 인버스 잡아보기 위해서 또 기다려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뵐게요.